네, 저는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메인은 두 번째 논문인 USAD로 이제 저는 지금 연구 분야를 결정하지 못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 그 Anomaly Detection 관련, 그 중에서도 Unsupervised에 관련된 논문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논문은 이제 두 번째 논문이 인용한 논문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첫 번째 논문에서는 좀 짜잘한 그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논문이 또 다른 논문들에서 좀 괜찮은 성능을 낸 그 개념들을 가져와서 또 그거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Adversarial Learned Anomaly Detection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탐지에서 이제 복잡하고 고차원의 데이터에 대한 Anomaly Detection은 이제 챌린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겐이 고차원의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을 해서 효과적인 이상탐지 방법론을 개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겐은 그 대규모 데이터 세트나 이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좀 비실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노겐보다 이 테스트 타임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아노겐은 이제 이 논문이 나온 당시에 이제 유일하게 퍼블리시된 어노멀리 디텍션, 이제 겐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더 네트워크를 더욱 개선하고 이 겐의 학습을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 최신 연구들을 좀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논문 소개에 앞서서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을 개념을 설명을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스탠다드 겐은 이 두 개의 경쟁 네트워크인 생성자와 판별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 G는 이 잠재 분포, 즉 일반적으로는 가우시안이나 균일 분포를 분포해서 이 샘플링된 랜덤 변수 Z를 인풋 데이터 스페이스에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데이터 분포와 가짜 데이터 GZ의 분포가 점차 비슷해지도록 학습을 하고요. 판별자는 이런 실제 데이터 X와 G가 생성한 가짜 데이터를 구분을 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두면 좋을 개념이 이제 제너레이터 매핑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스탠다드 겐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에서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 레이턴트 벡터에서 그에 상응하는 그 데이터 샘플을 생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역으로 그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이 X에 맞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타임 시에 새로운 인풋 데이터 X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찾기 위해서 이 각 이그샘플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계속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노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노겐은 유일하게 퍼블리시된 그 2, 3탕지를 위한 겐 기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노겐은 역시 스탠다드 겐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시에 이제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ALAD라는 모델은 양방향 겐 기반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샘플을 잠재 변수에 매핑을 하는 인코더 네트워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타임 시에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해 싱글 필드 포워드 패스를 해서 이 필요한 잠재 변수를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노겐에서 계산 비용이 많이 들었던 이 추론 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클 컨시스턴시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모드 콜랩스라는 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겐은 이제 제너레이터가 실제 데이터의 분포와 최대한 유사하게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로스만을 줄이기 위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엠리스트로 예를 들면 생성자가 3을 계속 생성을 했는데 판별자가 거기 그 3에 계속 속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성자는 판별자를 속일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3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3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실제 데이터 분포는 0부터 9였는데 이 제너레이터는 이제 3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제너레이터 G 외에 이제 F라는 새로운 제너레이터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가 g라는 제너레이터를 지나서 gx를 생성을 하고 걔가 다시 이제 f라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fgx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주어진 그 x와 차이가 적어야 된다는 의미의 로스를 이제 사이클 컨시던스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LAD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특징은 이제 데이터 샘플 X를 잠재 공간 X에 매핑을 하는 인코더 네트워크인 E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X에 대한 그 잠재 표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코더 네트워크에 그냥 X를 전달을 하면은 Z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개념이 어떤 사이클 컨시스턴스를 위해서 판별자를 추가를 하고 인코더 네트워크를 향상시키는 최신 그 연구들을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LAD는 그 양방향 개인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코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방향 개인 기반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 판별자 XZ랑 인코더 E 그리고 생성자 G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 인코더 E랑 그 생성자 G가 수렴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면 이제 레이턴트 코드의 어떤 값이 이제 데이터 샘플의 어떤 값과 일치하는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이 잘 된다면 이런 최적의 식별자를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인코더 분포랑 제너레이터 분포가 동일할 때 달성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훈련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최적회로 수렴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분포 두 개가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위반을 하게 되고 앞에서 이제 이 두 개가 같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둘이 같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 컨시스턴스를 위해서 이 논문은 앨리스 프레임워크라는 이 논문을 좀 인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조건부 엔트로피를 근사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그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앨리스라는 이 오브젝트 펑션은 다음과 같고요. 이 마지막에 이제 조건부 엔트로피를 정규화한 V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이제 근사화시켜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인 DXX로 근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 VCS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결국에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이 DXX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실제 데이터인 그 X, X랑 실제 데이터 X랑 이제 이렇게 순환을 해서 복원된 그 GEX 이 쌍이 비교가 되면서 이제 판별자는 얘네를 구별하려고 하고 G랑 E는 얘네를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복원된 값과 실제 X가 이제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이스라인인 방금 앨리스의 훈련을 안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부 엔트로피 제약 조건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의 조건부 엔트로피 정규화를 했지만 지금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조건부 엔트로피를 정규화해서 이렇게 DZZ를 추가를 해서 왼쪽에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오브젝트 펑션을 보시면은 이제 양방향 갠의 데이터 스페이스 크로스 엔트로피 정규화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크로스 엔트로피 정규화 이 모든 게 합쳐진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다른 논문에서 그 스펙트럼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그 웨이트 노멀리제이션 기법을 가져와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판별차에 립시츠 제약이란 걸 추가를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이 스펙트럴 노멀리제이션을 제안한 논문에서 실제적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판명이 돼서 이제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본 논문에서도 실험을 통해서 인코더에 이걸 적용을 해서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LAD는 샘플이 이제 겐에 의한 재구성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리커스션 베이스드 이상 탐지 기술인데요.
여기서 이제 원래 샘플과 이제 재구성 사이의 거리를 정량화하는 어노멀리 스코어로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클 컨시스턴스의 판별자였던 그 DXX의 피처 레이어를 F라고 하면은 그 F의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 샘플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네, 이 역시도 이제 다른 논문에서 이제 판별자의 그 피처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더니 효과가 좋아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인데요. 이제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가지를 사용했는데 이제 두 종류를 사용을 했습니다. 표형식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KDD99는 네트워크 침입 데이터 세트이고 이제 부정맥 데이터는 이제 심장 부정맥의 유무 그리고 16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만 노멀인 형태이고요. 이미지 데이터는 이제 SVH에는 집번호 이미지 그리고 C파트에는 10개 클래스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셋업과 평가 지표는 이제 표형식 데이터에서는 이제 KDD99는 이 이상치의 비율이 이제 노멀보다 높기 때문에 그냥 정상 데이터는 이상으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그 이상 스코어를 가진 샘플들의 20%를 이제 이상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고요. 부정맥 데이터는 이제 비정상 클래스가 전체 데이터의 15%이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이 오노멀리 스코어 중에 15% 이상을 15%를 이상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평가 지표는 여기서 지금 비교 모델인 DSEBM과 DAGMM의 논문에서 사용한 그 평가 지표와 동일하게 사용을 해서 프리시즌과 리콜, F1 스코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이제 한 클래스의 이미지를 정상으로 하고 나머지 9개 이미지를 비정상으로 해서 이 모든 10개 클래스에 대해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세트의 80%를 트레인 셋, 20%를 테스트 셋으로 하고 이 트레인 셋의 15%는 밸리데이션 셋으로 해서 평가 지표는 AUR/OC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탐지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두 가지는 좀 고전적인 이상 탐지 기법이고 이 두 가지는 좀 소타 모델이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아노겐과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표에 대한 데이터의 그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KDD99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맥 데이터에서는 그닥 좋은 이 성능을 보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 훈련 데이터가 적어서 이런 성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SVHN에서는 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C파텐에서는 한 5개 정도 클래스에서만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좋은 성능을 보여도 그 중에 좀 이렇게 성능이 낮은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클래스 3을 정상으로 했을 때 경우입니다. 이렇게 성능이 다른 클래스를 정상으로 했을 때보다 낮은 이유는 이제 이 3이 2랑 5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재구성을 할 때 2랑 5도 좀 이렇게 보시면 5가 좀 3인지 5인지 모르게 좀 비슷하게 재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3의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계속 이제 아노겐이랑 추론 시간을 비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실험 결과로 보시면은 아노겐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이제 베이스라인 앨리스 모델을 안정하는데 사용된 그 추가 구성 요소들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노멀리제이션과 이제 추가로 넣은 그 조건부 엔트로피 정규화인 그 DZZ 이 두 가지의 효과를 보는데 사실상 이제 여기서는 그닥 성능이 올라가지 않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대부분 성능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DL을 했을 때는 SN을 썼을 때보다 성능이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된 그 어노멀리 스코어의 성능 평가 및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제한됐던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피처를 사용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그 판별자의 이제 실제 로우 아웃풋을 가지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하는 것과 그리고 에러 네트를 사용을 하는 이 네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원래 피처 어노멀리 스코어를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USAD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는 이 타임 시리즈의 집합으로 시점 1부터 t까지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노멀 데이터로만 트레인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이제 t 시점 x를 보면은 이 각 시점마다 m 개의 변수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타임 윈도우 길이를 k로 지정을 해서 자릅니다. 그래서 이 wt를 입력으로 이 t 시점의 정상과 이상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탐지 기법 중에 이제 오토인코더 베이스드 기법과 갱 베이스드 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오토인코더 베이스드 어노멀 디텍션 방법을 보면은 이제 정상 데이터로만 먼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리컨스트럭 에러가 커져서 이제 트레숄드를 초과를 하면 이상치로 판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이 단점은 이상 데이터가 이제 노멀 데이터와 비슷한 패턴을 가진다면 이제 복원 시에 리컨스트 에러가 이제 작아서 이걸 이상치로 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겐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제 오토인코더와 같이 정상 데이터로만 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노멀리 디텍터 역할을 해서 인풋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 학습했던 데이터 분포와 다르다면 이 제너레이터로부터 생성된 데이터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를 페이크, 즉 어브노멀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겐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의 단점은 이 훈련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 콜랩스나 넌 컨버전스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USAD라는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이 모델은 오토인코더 구조의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접목한 구조로 이제 오토인코더 베이스드 AD와 이제 겐 베이스드 AD의 한계를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빠르고 로버스트하고 안정적인 멀티베리어터 타임 시리즈 어노멀 디텍션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단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페이즈 1인 오토인코더 트레이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상 데이터 분포를 학습을 하는데요. 인풋 데이터 W를 이제 인코더 2를 통해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Z로 압축을 하고 이걸 디코더로 복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그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위해서 인코더 1개와 디코더 2개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인코더를 공유를 하는 이제 두 개의 그 오토 인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로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2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에서 지금 오토인코더 1으로부터 복원된 그 A1W를 다시 인코더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Z로 압축을 해서 이제 이 디코더 2로 복원을 하면은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오토인코더 1은 걔네 이제 제너레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토인코더 2는 걔네 디스크리미네이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 2는 그 리얼 데이터와 그리고 오토인코더 1의 리컨스트럭션 데이터를 잘 구분을 하도록 학습을 하고, 이제 오토인코더 1은 A2를 이제 잘 속이도록 학습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와서 복원이 돼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압축이 되었다가 복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랑 좀 비슷하지만 다른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즉 이제 노이즈를 갖고 있는 정상 데이터로도 볼 수 있고, 좀 더 바꾸면은 이제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이상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토인코더 2가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이상치와 실제 데이터를 판별을 하도록 학습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페이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오토인코더는 듀얼 퍼포스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 1은 이 W의 리컨스트 에러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W와 오토인코더 2의 리컨스트럭티드 아웃풋의 차이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인코더 2는 이제 여기는 동일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 차이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오토인코더 2를 통해서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오토인코더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의 한계를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오토인코더 구조를 사용 자체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돼서 겐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학습이 불안정했던 그 단점을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페이지 1과 페이지 2의 로스를 합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 여기는 이 얘는 n폭 수를 말을 하는데요. n폭의 이제 n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학습이 진행이 될수록 이 n분의 1은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학습이 진행될 학습 초반에는 이제 복원을 잘 되게 이제 학습을 하는 이쪽에 가중치를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좀 안정화되면은 이 유사한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에 좀 더 가중치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노멀리 스코어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디코더 1을 통해서 복원을 하고 그리고 이걸 다시 인코더에 넣어서 이제 디코더에서 값을 출력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와 벡터가 있는데 이거는 둘을 더하면 1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알파가 더 작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인 이 두 번째 항에 이제 가중치가 증가를 합니다. 그럼 결국엔 노멀 데이터와 유사한 이상치를 잘 탐지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FP와 이제 트루 포지티브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이상치에 대해서 민감한 상황일 때 이렇게 베타를 좀 더 크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셋을 6개를 사용하는데 앞에 5개는 퍼블릭 데이터고 이렇게 마지막 데이터는 이 논문 저자가 있는 회사의 내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USAD가 이렇게 좋게 나오긴 하는데 이 와디라는 데이터셋에서는 그렇게 별로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이게 위드아웃이랑 위드가 포인트 어저스트를 사용을 했냐 안 했냐를 나타내는데 이 포인트 어저스트라는 거는 이 윈도우 내부의 한 시점이라도 그 어브노멀이면 그 해당 구간의 모든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브노멀로 부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포인트 어저스트를 사용한 와디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되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논문에서는 그 와디가 포인트 어저스트 방식을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디라는 데이터셋 자체가 이 특정 윈도우에서 어브노멀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랑 그 DAGMM은 성능이 좀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유는 이 두 개의 모델이 그 한 시점의 데이터가 인풋이기 때문에 그 시계열 정보를 반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와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각각의 파라미터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실험을 5가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운 샘플링 레이트를 조절을 하고 윈도우 사이즈를 조절을 한 다음에 그다음 레이턴트 베리어블 Z의 차원수 그리고 트레인셋에 포함되는 어노멀리 비율 그리고 센시티비티 트레시홀드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운 샘플링 레이트 for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 결과인데요. 보시면 5일 때 성능이 가장 좋은데 사실 이제 이 비율에 상관없이 성능이 일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도 이제 뭐 10일 때 가장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차원수는 사실 너무 작으면은 정보 손실이 되고 너무 크면은 그게 정보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이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이제 끝단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스에 포함되는 어노멀리 비율을 다르게 한다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할 때 트레인 데이터셋에 이상치가 없다는 이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을 애초에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상치 비율이 높아질수록 성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센시티비티 트레시홀드는 알파랑 베타를 이제 조절을 하면서 그 성능을 본 건데 알파가 증가할수록 이제 FP와 TP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인 타임도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 비교했던 그 모델 중에 평균 성능이 비슷했던 이 모델과 같이 학습 시간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훨씬 더 짧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의 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2단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토 인코더 트레이닝이랑 어드베서리얼 트레이닝만 진행했을 때보다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성능이 더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오렌지 데이터인 그 실제 현장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 USAD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고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렌지에서 이제 사람이 감지하는데 24시간 걸렸던 사건을 이제 30분 이내에 감지하게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이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상치 부분인데 사실 이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변수의 패턴은 사실 이렇게 다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긴 한데 여기를 이상치라고 판단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모델 자체가 다른 변수에서 이렇게 이상치가 있는 것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잘 감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